매부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보고 싶어 하시는 오건영 신한은행 팀장님 다시 모시고 또 고견을 여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캐나다, 호주 한동안 금리 인상을 멈췄던 나라가 뜨고 하고 다시 금리를 또 올렸거든요. 그래서 배경과 향후 전망 먼저 여쭙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호주나 캐나다나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 호주부터 말씀드리면 하는 총재께서도 지난번 금통위에서 시장이 너무 금리 인상에 대해서 되게 쉽게 생각한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금리 인하만 고민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신중하게 생각해라 하면서 예시로 든 게 호주였어요. 맞습니다. 왜냐면 호주가 예상 외에 금리 인상을 했는데 2번 정도 쉬다가 갑자기 금리 인상을 했던 거죠. 근데 한 번 더 한 겁니다. 그러니까 2번 쉬고 2번 연속으로 금리 인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쉬었다가 할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사실상 보여줬는데 사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보시는 분들은 호주 쪽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러세요. 왜냐하면 호주 쪽하고 우리나라하고 금리 기준금리 인상 인하가 되게 비슷하게 움직인 케이스가 많았거든요. 특히 15년, 16년에는. 근데 그때는 왜 그랬냐면 호주나 우리나라나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높아요. 호주도 원자재 중국 수출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 둘 다 안 좋으니까 둘 다 금리를 인하하거나 좋으면은 둘 다 좋으니까 둘 다 금리를 인상하거나, 그래서 둘의 통화정책 사이클이 되게 비슷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이야 이제 중국의 영향이 어느 정도는 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둘이 약간은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호주의 통화정책을 상당히 많이 참고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약간은 호주가 금리 인상을 한 게 우리한테도 긴장감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그래서 호주 중앙은행을 바라볼 때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우리나라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게 1번, 두 번째는 2번 쉬고 2번 연속 같다.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캐나다도 되게 비슷해요. 왜 그러냐면 캐나다도 사실은 미국의 통화정책하고 되게 많이 연동이 돼 있거든요.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거죠. 2021년도 11월 달에 미국은 테이퍼링을 하면서 긴축을 시작을 해요. 근데 캐나다는 이미 그해 5, 6월에 이미 테이퍼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금리 인상도 캐나다가 두세 달 빨랐고요. 그리고 빅스텝도 캐나다가 먼저 밟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나다가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것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연준이 이쪽을 참고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느낌을 줄 정도로 되게 캐나다가 미국보다 두세 달 정도는 항상 빠르게 뭔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오케이, 그러면 캐나다가 쉬었으니까 연준도 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강했던 건데, 그래서 이제 6월달에 지금 연준이 쉬어갈 것 같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캐나다가 갑자기 금리를 탁 끌어올린 겁니다. 물가가 쉽게 잡히질 않으니까 쉬다가도 언제든지 다시 갈 수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준 거거든요. 그럼 이제 시장에서는 그런 거죠. 사실상 연준이 이번에 6월달에 멈추면, 아니 6월달에 멈추면 7월달에 할 거면 못하러 6월달에 멈추냐, 그냥 쭉 가야지. 6월달에 멈춘다는 건 아예 멈추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러면서 이제 피벗에 대한 기대가 되게 강했는데 캐나다가 탁 끌어올리게 되니까 시장이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 아닐 수도 있겠네. 실제 연준도 6월에 쉬지만 7월엔 다시 올릴 수 있겠네. 이럴 가능성을 갖다가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되게 이제 시장이 깜짝 놀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호주나 캐나다나 갖고 있는 공통점은, 호주는 우리나라 쪽, 그 다음에 캐나다 같은 경우는 미국 쪽하고 연동된 면이 좀 크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 둘 다 무엇에 대한 샘플을 보여준 거냐면 인상하다 중단하고 또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것, 스킵이라고 하죠. 스킵의 대표적인 샘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이 지금 스킵을 준비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걸 실사례로서 앞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겠죠. 지금 그 FOMC 이번 달도 열리고 다음 달도 열리는데 시장의 지배적인 예측은 6월은 일단 쉬고 7월에 다시 올린다, 이게 가장 많이 찍혀 있더라고요. 예상대로 이 사태가 벌어질 것 같습니까, 그러면? 저도 이제 지금 바라보는 시각은 매파하고 비둘기파하고 되게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양쪽 다 주장이 다 일리가 있어요. 매파 입장에서는 이거 인플레이션 이대로 놔두면 너무 장기간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커지면서 이게 고질병이 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 비둘기파 입장에서는 지금 작년부터 끌어올린 금리가 무려 5%에 달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는 지표를 보면서 쉬어갔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좀 보고 가야 되지 않겠냐. 만약에 쉬었는데도 물가가 안정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그럼 못하러 금리를 더 올려가지고 분위기를 깨버리겠어요. 그래서 조금만 보자,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매파 입장에서도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게 실제로 그 5% 가까이 끌어올린 금리가 후행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어느 정도인지는 누구도 예측해서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한 번 정도 봅시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7월달 말에 FOMC가 있을 거예요. 7월 말 8월 초에 있는데 그러면 뭘 확인해 갈 수가 있냐면 7월달에 소비자 물가지수부터 시작해서 7월
달에 각종 지표들을 다 보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6월 달에 스킵을 한 다음에 그 이후의 효과를 좀 보고 땡겨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표를 한 번 더 보고 가자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하면 사실상 뭐라고 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6월 달은 지켜봅시다 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매파위원들도 오케이, 한 달 브레이크 하고 가는 거는 오케이, 이 얘기는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6월 달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비둘기파 위원들도 오케이를 해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단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는데 한 번 정도 쉬면서 데이터를 보고 가려고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6월 달에 금리가 동결이 되더라도 굉장히 매파적인 동결이 나타나게 될 것 같아요. 조금 뭐랄까요, 좀 무서운 얘기를 하면서 동결을 하게 되는 케이스들,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도 이번에 동결이 된다면 굉장히 오랜만에 동결인데요. 여전히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추가로 인상이 될 수 있다는 기억이 남아있겠지만 그래도 정말 오랜만에 보는 금리 동결한 이 광경을 시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자,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기대라는 게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시장이 6월 달에 금리가 동결된 거라는 걸 미리 땡겨서 반영을 했어요. 그러면 동결이 된다는 뉴스 자체가 갖고 있는 시장에 주는 영향이 생각보다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거죠. 미리 땡겨서 반영을 했으니까. 다만 지금 시장 분위기가 연준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큰데 시장 분위기가 뜨겁잖아요. 그럼 연준에서 금리를 동결했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일단은 박수치면서 좋아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 미리 땡겨서 끌어올렸지만 더 끌어올리는지는 분명히 있죠. 다만 이 얘기가 어느 정도는 소화가 돼 있다라는 게 1번. 두 번째는 금리 동결보다도 그 이후에 이어질 코멘트들에 훨씬 더 집중을 많이 할 거예요. 얼마나 매파적인 말을 던지느냐, 요게 포인트가 되는데 만약에 금리 인상을 갖다가 한두 번 더 할 수 있다,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 더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세게 나와버리면, 그리고 이제 점도표라는 게 이번에 나오거든요. 그게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상이 얼마나 될지를 점을 찍어서 이제 예측을 하는 건데, 그 점도표에서 이 지표 자체가 전체적으로 기준금리 레벨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단순히 금리 동결에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매파적인 코멘트에도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금리 동결 자체는 시장이 일단은 박수를 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코멘트에 대해서는 시장이 마찬가지로 그걸 뒤늦게 좀 소화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는 총재께서 이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워딩을 주고 계시지만 그래도 사람들 대다수의 머릿속에는 한국은 이제 금리 더 안 올리지 않을까라는 게 좀 더 지배적인 의견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지금 상황이 여튼 좀 바뀌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한은도 다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봐야 될까요? 이제 우리나라가 금리를 인상하기엔 참 국내 지표가 안 좋아요. 그렇죠. 호주하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아까 전에 중국 얘기를 해드린 게 그때 당시에는 그랬다라는 얘기고 지금은 호주하고 약간 엇박자가 나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 금리 인상도 우리가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호주보다. 그래서 호주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한다, 이런 건 좀 다른 것 같고요. 다만 좀 그런 건 있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금리가 오히려 되려 경기가 안 좋고 물가가 조금씩 안정이 되고 있으니까 되려 금리를 인하해도 돼, 이제 이런 기대감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뭘 만들어낼 수 있냐면 미국하고의 금리 차가 벌어지면서 우리나라에서 자본 유출에 대한 두려움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눈에 딱 보일 때 어떻게 보이게 되냐면 환율이라는 걸 끼고 보여주게 되거든요. 환율이 지금처럼 1,300원 언더로 내려오면서 안정이 된다는 모르지만 만약에 중간에 환율이 튀어오르기 시작을 하면은 이때는 자본 유출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환율이 뛰면서 나오는 수입 물가 상승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같이 작용을 하면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그때는 높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겠죠. 지난 4월달 금통위 때는 한은 총재께서 하셨던 얘기가 6명의 금통위원 중에서 지금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었다, 이제 더 안 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3명,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 3명,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5월달 금통위에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전원이다, 한 번 더 금리 인상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환율에 대한 디펜던시가 되게 크게 작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환율이 지금처럼만 저렇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굳이 금리 인상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만약에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이게 환율을 자극을 하게 되면은 호주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금리 인상을 추가로 고민할 가능성도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고용 시장을 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굉장히 뒤섞인 지표가 퐁당퐁당으로 약간 나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실업률이 지금 최신 데이터 보니까 3.7%, 여전히 뭐 수십 만에 거의 최저, 아주 최저는 아니지만 여튼 그 레인지고요. 비농업 일자리도 좀 늘었는데 최근에 더 뒤에 나온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좀 늘어가지고 다시 또 둔화되는 모습이에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복잡한 고용 시장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한 스탠스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뜨거웠던 시장인데, 굉장히 뜨거웠다는 건 과거형이죠. 아직도 뜨거워요. 근데
그 굉장히 뜨거웠던 거에서 조금씩은 식어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식어나가는다는데 이제 어떤 걸 좀 바라볼 수가 있냐면 임금이 생각보다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 일자리 수가 늘었단 말이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일을 안 하던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니까 소비를 이어가기가 힘들어진 거죠. 그럼 소비를 이어가려면 일자리를 찾아야 될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자리를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타나고 있는 게 고용지표가 채용 인원수는 늘어나게 되는 거고,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의 공급이 늘어나다 보니까 임금은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는 않은 케이스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첫 번째는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고용시장 자체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좋을 것인가, 이게 지금은 이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지금의 고용시장은 조금 더 쿨다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SVB를 중심으로 해서 샌프란시스코 쪽, 실리콘밸리 쪽에 있는 벤처 관련 인력들이 좀 줄어드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고요. 지금은 미국에서 사람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사람 찾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데리고 있는 사람을 해고를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그렇죠. 있죠. 그나마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 뽑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리텐션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을 갖다가 내보내고 싶지가 않은 거죠. 예전 같으면 내보냈을 텐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경기가 둔화되는 시그널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좀 바뀌게 되면서 여기서의 해고가 조금 더 늘어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노동시장은 조금 더 완화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 고용 시장만 보면 아직까지는 이 배드 이즈 굿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나쁘게 나오면 환호하고, 네네. 좋게 나오면 왜 이래 이러면서 또 시장이 죽고 이런 그렇죠. 전경인데, 이 일각에서는 뭐 엔잡러 이런 것 때문에 고용 시장에 좀 왜곡이 있다 미국에, 이런 네네. 얘기를 하시는 분들 좀 있거든요. 오건영 팀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아니 그 엔잡러라는 말은 맞죠. 왜냐하면 일자리를 3개, 4개 갖고 있는데 그게 고용 그 개수에 잡히거든요. 네. 한 명이 4개를 하더라도 4개의 일자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우와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이 4개 일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게 다소 과장돼 있다. 이거 맞는 얘기인데,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거죠. 고용을 이번 달에 고용만 특별하게 그렇게 본다면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과거부터 꾸준히 몇십 년 동안 이어져 왔던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작년에는 그 개수를 따르게 되냐? 그게 아니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긴 시계열을 통해 가지고 보여준 증명에서는 이건 좋은 고용 지표야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말씀하신 부분들은 분명히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양호한 편이라고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